시동생과 나는 상당히 특이한 사이이다. 지금부터 시동생과 있었던 일을 고백해 보려고 한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요즘은 교육을 잘 받고 직장에서 자리 잡고 연애를 시작하는데 나는 그에 비하면 매우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다. 20살이 되자마자 어른들의 소개로 남편을 만났고 바로 결혼을 했다. 너무 일찍 결혼을 하다 보니 연애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 아쉬운 마음이 크다. 게다가 요즘 자기 일하며 결혼은 선택이다. 라고 당당하게 외치는 젊은 여성들이 부럽기도 하다. 내가 성인이 된 시절에는 결혼을 빨리 해서 일찍 아이를 낳아야 좋은 것이라고 하던 시대였다. 결혼하고 시댁에서 살게 되었는데 시아버지라는 사람은 집안에서도 뒷짐지고 다니며 집안일이란 일은 모조리 시어머니에게 맡기고 밖으로만 놔두는 양심 없는 사람이었다. 처자식이 낀 일을 제때 먹는지 관심조차 없었고 한 번 집을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농번기가 끝나고 농산물을 팔 때쯤 나타나서 어머님의 돈을 뺏어갔다. 그것은 시아버지라는 사람의 계획이었다. 농사일을 잘 아니 돈이 나올 시기를 기가 막히게 잘 알고 돈을 노리고 집에 들어온 것이었다. 시어머니는 그런 남편을 둔 죄로 판단력이 흐려져 아무 힘 없이 돈을 건네주고 말았다. 한 집안의 가장이 저렇게 살아도 되는가? 어디서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그게 내 일이 될 줄이야. 남편과 혼이 나고 시아버지가 집에 계셨는데 보이지 않아 시어머님께 아버님 어디 가셨어요? 하고 물었더니 평생을 어디 간다고 말하고 나간 적이 없는데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라며 무표정으로 얘기하는 시어머니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 시아버지는 시 할아버님께 상속받은 땅이 꽤 많다고 들었다. 그 땅에서 나오는 소작물이 얼마나 많겠는가. 그런데 시아버지는 일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해가 뜨기 전에도 긴 옷을 챙겨 입고 일하러 나가는 시어머니를 보면 무척 안쓰러웠다. 나는 살림을 할 줄 몰랐지만 시어머니가 시키는 일만 하기에도 벅찼다. 나는 주로 밥을 하고 어머님이 만들어 놓으신 반찬을 차리는 일, 설거지 담당이었다. 농번기 때는 일꾼을 사서 밭을 갈고 모종을 심었다.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식당이 많지 않아 점심때가 되면 새참과 막걸리를 준비해 놓으면 어머님이 억척스럽게 가지고 가셨다. 시어머니는 무척 마른 편이었다. 쉴 새 없이 일만 하고 끼니도 대충 때웠기 때문이다. 어머님은 일하려고 태어나신 분 같았다. 나보다 먼저 잠자리에 든 적이 없었다. 손이 쉬는 적이 없었다. 앉아서 바느질을 하거나 내가 청소한 방에 걸레질을 한 번 더 하는 시기였다. 하루 종일 농사일을 하면서 집안일도 깔끔하게 하셨다. 시어머니는 원체 부지런한 성격이었던 것이다. 나는 임신을 하게 되었고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다. 시어머니는 내 아이를 금이야 오기야 사랑해줬고 미역국도 맛있게 끓여주셨다. 어디서 저런 에너지가 넘치는지 가능하다면 투명인간이 되어 어머님의 몸속에 들어가 보고 싶은 심정이었다. 나는 몸조리를 하며 아이에게 모유 수유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어머님은 고기 반찬에 미역국을 대령하며 손주 보는 낙에 빠져 있었다. 감사하게도 어머님은 그 시대상의 굉장히 깨인 분이었다. 산후조리하러 친정에 가려고 했지만 집에서 편하게 몸조리하게 해주겠다며 나를 아껴주셨다. 차가운 물에 손 담글 일도 걸레질을 할 일도 없게 하셨다. 자꾸 마른 체구로 어쩜 그렇게 쌩쌩하게 움직이시는지. 아이만 아니라면 함께 일을 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상황이니 나중에 이 은혜를 꼭 갚으리라 다짐했다. 남편은 이 집안의 외동아들로 자랐다. 내가 결혼했을 때 시아버지는 신이 나 3일간 지인을 불러 잔치를 하셨다고 한다. 며느리 봤다며 그렇게 좋아하시던 분이 내가 임신하고 중기로 넘어가자 해산하기 몇 달 전에 시아버지가 나가셨고 아무 연락도 하지 않았다. 아들이 100일 정도 되었을 때 시아버지가 남자 아이를 하나 안고 와서는 시어머님에게 맡기며 당신에게 둘째가 생기지 않아 그동안 나갔던 거야. 얘 엄마는 없어. 내 아들이 확실하니 잘 키워봐. 라며 아이를 바닥에 내려놨다. 그 해 쌀 매상 가격이 좋아 많은 돈을 받은 걸 어떻게 알고 오신 건지. 시어머니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시아버지는 돈을 달라며 자시당당하게 요구했다. 시어머니는 아들까지 데리고 와서 무슨 짓이냐며 처음으로 화를 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시어머니가 어디에 돈을 숨기는 지 기가 막히게 잘 알고 있었다. 장롱문을 열어 서랍 깊숙이 손을 뻗더니 돈봉투를 가지고 나가버렸다. 어머님은 시아버지를 쫓아나갔지만 이미 사라져 버렸다. 나는 머리가 멍해졌고 시어머니는 생명은 소중한 것이니 잘 부탁한다며 에게 젖을 먹여줄 것을 요구했다. 이제 시아버지가 없으니 우리가 이 아이를 키우자.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겠냐 하면서 말이다. 나는 시어머니가 차려주신 풍족한 밥상을 받고 젖이 잘 나왔다. 요즘은 유축기가 있어 모유를 짜놓고 보관할 수 있지만 그때는 한쪽 젖을 먹이면 다른 쪽 젖이 나와 그릇에 받치고 따로 보관했다. 모유를 먹이면 너무 편하다. 누워서 먹일 수도 있고 번거롭게 분유를 먹이지 않아도 되니 말이다. 나는 모유가 잘 나왔기 때문에 시동생에게도 모유를 먹였다. 아들과 시동생은 같은 해에 태어나 형제처럼 지냈다. 시아버지라는 사람은 집 나간 지 몇 년 후 피골이 상접한 차림으로 나타났고 시어머니는 병원에 입원시켰다. 진단명은 간경화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복수가 차올라 조치를 취했지만 며칠 뒤에 돌아가시고 말았다. 시어머니는 의외로 침착했다. 기막힌 상황에서 이성의 끈을 놓지 않았다. 하지만 시아버지가 남긴 유언에 크게 상처를 받아 병이 들고 말았다. 새로 데리고 온 아이는 아버님의 아이가 맞으며 아이 엄마가 아이를 출산하고 며칠 후에 하늘나라로 갔다. 너무 가여운 아이이니 잘 키워달라는 말이었다. 나는 너무 분노했지만 천사 같은 시동생의 얼굴을 보면 책임감이 생겼다. 그래, 내 아들이랑 잘 키워보자. 쌍둥이처럼 사이좋게 지내도록 말이다. 시어머니는 내 아들이 5살이 된 해에 말기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내 남편은 평생 일만 하고 배우자의 사랑을 받지 못한 엄마가 가엾다고 묘자리를 따로 썼다. 사실 그것은 시어머니의 유언이기도 했다. 여러분은 써리모의 영상을 재미있게 듣고 계십니다. 살아생전 못되게 굴었으니 죽은 후에도 옆자리에 있기 싫다고 말이다. 나는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시동생도 동등하게 대하려고 애썼다. 시동생은 심성이 고운 아이로 잘 커졌고 내 아들은 자기와 나이가 같은데 삼촌이라고 부르는 게 이해가 안 간다며 삼촌에게 거리를 뒀다. 아들은 공부를 잘했고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갔다. 그리고 미국 대학에 교환학생으로 가서 미국에서 결혼을 했다. 시동생은 아버지가 일을 안 했다는 말을 듣고 자라서 그런지 농사일을 잘 도왔다. 남편은 어린애가 일을 하면 키도 안 크고 체력이 달리니 그만두라고 했지만 원체 집안일, 농사일 돕기를 좋아했다. 시동생은
눈치가 빨랐고 영리했다. 시동생은 아들과 나이가 같은데 듬직한 구석이 있었다. 농사일이 어디 끝이 있는가. 농한기 때도 며칠 쉬지 못하고 다음 농사 준비를 하는데 시동생은 용돈을 모아 우리 부부에게 어디 여행이라도 하고 오라며 거금을 줬다. 착하게 자라준 시동생이 너무 기특했고 평생 책임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느 날부터 남편은 소화를 잘 시키지 못했다. 병원에 가보니 위암 말기였다. 농사일하고 집에 들어와서 허겁지겁 식사를 하고 들어 눕는 게 일상이었는데 위에 무리를 준 모양이었다. 남편이 2년간 암투병하면서 시동생이 병원 수발을 했다. 아빠 같은 형님이 안 좋은 상황에 처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형님을 살리고자 하는 의지가 대단했다. 남편은 공교롭게도 지동생의 28살 생일이 되던 해 하늘나라로 떠나고 말았다. 아들은 미국에서 잠시 나와 장례를 치르고 돌아갔다. 아들은 설상가상으로 유학 비용을 요구했다. 이 많은 땅을 언제까지 농사 지을 수 있을 것 같냐고. 어서 땅을 처분해서 재산을 물려달라는 아들에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조용히 돌려보냈다. 아들에게는 아버지를 여인 슬픔은 전혀 보이지 않았고 배우자를 잃은 내게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았다. 남편은 죽고 남은 것은 오직 시동생과 저 단 둘뿐이었다. 한 집에 살고 있던 시동생이 나를 위로했다. 우리는 고생만 하다가 하늘나라로 간 남편을 추모하며 기운내고 다시 일어서자며 서로를 위로했다. 시동생은 특용작물 재배 기술을 배웠고 악착같이 농사를 지어 뒷싸게 팔게 되었다. 팔로도 개척했다. 시동생은 많은 돈을 벌면서도 한결같이 부지런히 일했다. 새벽에 나가 일을 하고 아침 시간이 지나 집에 돌아오면 따뜻한 밥을 지어 같이 먹었다. 형처럼 되기 싫다고 밥 먹고 식곤증이 몰려와도 가볍게 집안일을 하고 다시 나가는 일상이 반복되었다. 어느 여름 농부라면 그러면 안 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욕심을 부리고 땡볕에서 일하다가 시동생이 정신을 잃었다. 집에 돌아올 시간이 지났는데도 시동생이 오지 않아 느낌이 이상의 밭에 찾으러 나갔고 쓰러져 있던 시동생을 발견했다. 급히 구급차를 불렀고 시동생은 영양수액을 맞고 다행히 회복하고 집에 돌아왔다. 시동생에게 아무리 일이 좋아도 그렇지 물 좀 마셔가며 일해야죠. 그리고 일사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하고 엄하게 나무랐더니 내 품에 다가와서 형수님 잘못했어요. 그리고 나 살려줘서 고마워요 하고 안겼다. 내 젖을 먹고 자란 아들 같은 시동생의 애교에 그날 밤 우린 하나가 되었다. 시동생은 그날 정신을 잃었으나 그날은 시동생의 남자다움에 내가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다. 농사일로 다져진 단단한 몸, 지칠 줄 모르는 체력, 젊은 에너지로 나를 만족시켜 주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한 방을 썼다. 형수님, 나 얼만큼 좋아해? 하고 물었고, 몰라, 조금 더 만나봐야 알겠어 하고 새침하게 농담을 했더니 그런 내가 귀엽다며 밤새 못 살게 굴었다. 그 후로 시동생은 건강을 생각하며 일하기 시작했고 요즘은 농업대학교에서 실습생을 받아 기술 전수를 하고 있다. 육체 노동을 덜 하니 힘이 남아 돈다며 매일 내 곁에 있으려고 하니 좋기도 하고 벅차기도 한 것이 사실이다. 시동생에게 좋은 색시 만나서 결혼하라고 하니 내 색시는 여기 있는데 무슨 소리냐고
정색하는 시동생이 한없이 듬직하게 느껴진다. 부모 대신 키워준 형수에게 과부 마음은 내가 잘 알지라고 농을 던지며 몸에 좋은 건강식품을 한아름 사온 시동생이 너무 귀엽다. 내 노후를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시동생이 너무 예쁘지만 언젠가 짝을 만나면 미련 없이 보내줘야겠다.